있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죠.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박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손을 꼭 쥐고 있더군요. 119 불렀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 은행 안내방송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말이에요. 며느리를 시험하려던 제가 왜 이 차가운 은행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건지, 그리고 왜 며느리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건지. 회장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의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 될 사람을 시험하기로 결심했던 그날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날 아침 회장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가져온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한 느낌이었죠. 요즘 젊은이들처럼 짙은 화장을 한 것도 아니었고 수수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미소 짓는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에서 근무하는 박수진 대리예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슈퍼를 하신대요. 대학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지금도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효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우가 여자를 소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만큼 진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재벌가 딸들처럼 돈만 밝히는 여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죠. 제가 평생 사업하면서 본 재벌가 딸들은 대부분 교만했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여자가 우리 집안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민우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말이에요. 제가 평생 사업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착한 척해도 돈이 걸리면 본성이 나오기 마련이죠. 좋아. 아버지가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만나보시면 꼭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성격도 차분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게 진심이에요.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분명했죠. 3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저를 찾아온 적이 없던 녀석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아들이 받을 상처가 클 테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일도 없으니까요. 민우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 결혼 전에 한 번쯤은 제대로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문득 떠올랐죠. 제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일들이 말이에요. 30년 전 제가 사업 자금을 빌리러 은행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가난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은행에 갔죠. 그런데 은행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마치 거지 취급하듯 했습니다.
대출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고 담보가 없으면 나가라고 했죠. 그날의 수치심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 친구 김 사장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낡은 간판에 김 사장네 집밥이라고 손글씨로 쓰여 있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40년 지기 친구가 하는 곳이라 저한테는 가장 편한 곳이었죠. 들어서자마자 김 사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태산이 아닌가. 오랜만이네. 회장님이 이런 서민 식당에는 왜 왔어? 요즘 바쁘다며? 자네 집밥이 제일 맛있잖아. 비싼 호텔 음식보다 훨씬 낫다니까. 소주나 한잔 하세. 김 사장이 김치찌개와 두부김치를 차려주며 물었습니다. 태산아, 무슨 일이냐? 표정이 심각한데. 사업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다던데. 저는 소주잔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은 괜찮아. 민우 녀석이 결혼한다는구먼. 그거 좋은 일 아닌가? 자네 나이에 손주 보는 게 소원 아니었어? 축하한다, 친구. 김 사장이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지만 저는 선뜻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은행원이라더군.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사진 보니까 괜찮아 보이긴 하던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까 해. 김 사장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험? 무슨 시험을 한다는 거야? 며느리 될 사람을 시험한다고? 자네도 기억하겠지. 내가 30년 전에 은행 가서 당했던 일 말이야. 그때 일 생각나나? 김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그때 일을 기억하더군요. 제가 사업 자금을 빌리러 은행에 갔다가 남루한 차림 때문에 문전박대당했던 일을요. 그날 은행 직원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둘 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상담도 제대로 안 해주고 경비원을 불러서 저를 쫓아내려고까지 했죠. 태산아, 그건 옛날 일이잖아. 지금은 시대가 달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요즘은 은행도 친절하다던데. 사람 본성은 안 변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나도 확인하고 싶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거칠애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보는 사람인지 말이야. 돈 때문에 우리 민우한테 접근한 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고. 은행원이면 돈에 밝을 텐데 혹시 우리 집안 재산 때문에 민우를 선택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잔을 비우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은행에 가보려고.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말이야. 대출 받으러 온 거지 같은 노인으로 가서 그 여자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볼 거야. 만약 돈 없는 노인을 무시하고 냉대한다면 그건 진짜 본성이 그런 거잖아. 반대로 가난한 노인한테도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 김 사장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미쳤나?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며느리한테도 들키고 아들한테도 욕먹을 텐데. 민우가 알면 화낼 거야. 자기 여자 시험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화나겠어. 들키지 않을 거야. 수진이는 날 본 적이 없으니까. 사진도 본 적 없을 거고. 민우가 아직 소개도 안 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변장만 하면 절대 들킬 일이 없어.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하면. 위험해도 해야 해.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건데 사람 잘못 보면 우리 민우가 평생 고생할 거 아닌가. 차라리 지금 확인하는 게 나아. 결혼하고 나서 본색 드러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야. 김 사장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자네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네. 하지만 조심해.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 전화번호 꼭 저장해둬.
뭔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고맙네, 친구. 이틀 후, 저는 집 창고에서 오래된 옷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넘은 낡은 잠바와 해진 바지였죠. 아내가 버리라고 했던 건데 제가 몰래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왜 보관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의 출발점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젊은 시절 가난했던 제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군요. 헝클어진 머리, 수염을 며칠 기른 얼굴, 남루한 옷차림.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30년 전 그때 그 젊은이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대한은행 강남지점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빛나는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은행 내부가 보였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고급 시계를 찬 남성들이 여유롭게 걸어 다니더군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의심 어린 눈빛이었죠. 마치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VIP 고객 전용 라운지도 보였죠. 대기표를 뽑으러 가는데 안내 직원이 제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와주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혼자서 기계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여유로운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VIP 고객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오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지점장으로 보이는 사람까지 나와서 악수를 청하며 VIP 라운지로 안내하더군요. 반면 제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제 옆 의자를 피해서 멀찍이 앉더군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VIP 고객 서너 명이 저보다 나중에 왔는데도 먼저 들어갔죠. 제 번호는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124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번호였죠.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박수진을 마주했습니다.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깔끔해 보였죠.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인상이 좋았습니다. 눈빛이 맑고 깨끗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용무로 오셨나요?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제 차림새를 보는 눈빛에서 당혹스러움이 살짝 스쳤지만 금방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적어도 겉으로 드러내놓고 무시하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였습니다. 저 대출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요? 5천만 원 정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들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수진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신분증 있으시면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수진 대리.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과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수진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과장이 수진의 책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코를 찡그렸죠. 마치 더러운 걸 본 것처럼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객님 상담 중입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진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도 들렸죠. 저런 사람 상대할 시간 있어? VIP 고객이 대기 중이야. 빨리 정리하고 VIP 라운지로 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님, 모든 고객님은 동등하게 대해드려야 합니다. 순서대로 상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박당한 게 못마땅했던 거죠. 수진 대리,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원칙? 원칙이 밥 먹여줘? 이번 분기 실적 목표 달성했어? 과장님, 이 은행이 어디야? 강남 한복판이야. 여기는 VIP 고객들이 우리 실적의 80%를 만들어. 저런 사람들한테 시간 쓸 여유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었죠. 담보도 없는 사람이 왜 은행에 왔냐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녀의 선택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 상사의 압박에 굴복할까? 아니면 자신의 원칙을 지킬까? 죄송하지만 고객님 상담을 마저 하겠습니다. 수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이 과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하지만 이번 달 평가에서 내가 어떤 점수 받을지는 각오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내년 승진은 기대하지 마. 이 과장이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죠.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미안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기다리게 해서요. 어디까지 말씀하셨죠? 5천만 원 대출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괜찮습니까? 저 때문에 승진 못 하신다는데.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 보시겠어요? 담보로 내놓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제 신용등급을 조회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만들어둔 가짜 신분이었죠. 당연히 신용등급은 최하위였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체 기록도 있으시고 소득 증빙도.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아들 수술비인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일부러 애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죠.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안타까움이 역력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녀는 한참 동안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다른 대출 상품들을 찾아보고 전화도 몇 통 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여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알아본 모든 상품이 고객님 신용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신용등급이 낮아도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드릴게요. 담당자 이름도 적어드릴 테니 제 이름 대시면서 연락해 보세요. 저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의 친필로 적힌 정보들이었죠.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명함입니다.
혹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명함까지 건네는 그녀를 보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냉대받거나 무시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도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과장이 다시 나타났죠. 수진 대리, 아직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과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VIP 고객이 30분째 기다리고 계셔. 지금 당장 안 가면 징계야, 징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메모지에 적어드린 곳으로 꼭 연락해 보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이 과장을 따라갔습니다. 이 과장은 가면서도 저를 힐끗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내내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잘못이 없었어. 오히려 최선을 다했지. 문제는 저 이 과장이었어.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대출은 거절당했잖아. 결과적으로는 날 도와주지 못한 거야. 혹시 나중에 민우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친절하게 구는 건 아닐까? 저는 차에 올라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우야, 나다. 너 지금 시간 있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박수진 말이다.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직접 확인해봤어. 그 여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더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무튼 아버지는 그 결혼 반대야.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수진이를 뭘 안다고.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사람은 겉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과연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김 사장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태산아, 어떻게 됐어? 며느리 시험은 잘 됐나? 글쎄, 잘 모르겠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김 사장에게 털어놨습니다. 수진의 친절함, 이 과장의 압박,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는 의심까지 전부 말이죠. 김 사장이 소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태산아, 내가 보기엔 그 여자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승진 희생하면서까지 자네를 도우려 했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찝찝해. 진짜 날 도우려 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민우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한 건지 알 수가 없어. 자네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닌가? 사업하면서 속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김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생각엔 자네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 30년 전 일을 지금까지 끌고 가면서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주만 마셨죠.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난 아무것도. 수진이가 어제 울면서 전화했어요. 은행에 이상한 노인이 와서 대출 신청했는데 과장이 자꾸 방해했다고. 그래서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다고 자책하더라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울었다고? 네. 자기가 은행원으로서 제대로 도움을 못 드린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주말에 그 어르신 찾아가서
다시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제가 말렸죠. 아버지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랬더니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는 돈 없는 사람도 소중한 고객이라고 생각해. 은행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냥 있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절대 돈 때문에 저한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제발 수진이를 믿어주세요. 민우가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확신할 수 없는 걸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저 어제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받으셨던 분 맞으시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요? 어제 신청서에 적으신 번호로 연락드렸어요. 고객님, 제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직접 서민금융진흥원에 동행해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그게 무슨... 어제 제대로 도움을 못 드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아드님 수술이 급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서민금융진흥원 담당자랑 잘 아는 사이거든요. 같이 가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주말에 개인 시간을 쓰시겠다고요? 네. 토요일 오전 10시쯤 괜찮으실까요? 제가 약속 잡아놓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정말 저를 도우려는 걸까요? 고객님? 괜찮으시면 제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왜요? 혹시 불편하신 거라면. 제가... 사실은... 그냥 됐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제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장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진의 명함이 놓여 있었죠. 박수진 대리라고 적힌 명함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저 여자가 정말 대단한 연기를 하는 걸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대한은행 강남지점 지점장이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뭐? 은행 지점장이? 네, 급한 일이라고 하시던데요.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50대 중반의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죠.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정민수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은행에 회장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CCTV를 확인했습니다. 고객 민원건 때문에 영상을 검토하던 중 회장님을 알아봤습니다. 변장을 하셨지만 제가 몇 년 전 파티에서 회장님을 뵌 적이 있어서요.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킨 겁니다. 그래서 왜 찾아온 겁니까? 회장님, 혹시 저희 은행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저희 직원이 실례를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 저희 직원이 회장님을 무례하게 대했다면 제가 책임지고 처벌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과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더군요. 정 지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과장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장이 어떻게 수진을 압박했는지, 어떻게 저를 무시했는지 전부 말이죠.
다만 수진에 대해서는 좋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정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과장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박수진 대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직원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지점장이 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이상하대요. 며칠 전부터 계속 울고 자책하고 자기가 어떤 할아버지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다고요. 주말마다 서민금융진흥원 앞에서 기다린대요. 그 할아버지가 혹시 오실까 봐서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로? 네. 수진이 성격이 그래요. 자기가 도와드려야 할 사람을 못 도우면 계속 마음에 담아두거든요. 아버지, 이제 좀 수진이를 인정해 주세요. 제발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진심으로 저를 도우려 했던 그녀의 눈빛이요.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을 직접 만나기로요. 그리고 사과하기로요. 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고객님,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서민금융진흥원 예약도 잡아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댁으로 찾아가고 싶은데요. 네, 저희 집으로요? 할 말이 있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수진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죠. 수진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강남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수진이 황급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죠. 한쪽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은행 업무 관련 자격증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객님, 아드님 수술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다른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수진 씨, 저는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당신의 약혼자 아버지입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차 잔을 떨어뜨릴 뻔했죠. 예, 예, 강민우의 아버지 강태산입니다. 회장님?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저는 당신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은행에 간 겁니다. 당신이 돈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아들의 돈을 보고 접근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었습니다.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회장님, 저는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은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변장하고 오신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민우 오빠한테 가족사진 받아서 봤거든요. 얼굴을 알아봤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왜 시험 받는 게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이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해요. 아버지는 술 드시고 어머니는 병원 신세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 백혈병이에요. 수진이 방 한구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단서를 꺼냈죠. 동생 치료비 때문에 제 월급의 대부분을 쓰고 있어요. 저축도 거의 못하고 제 자신한테 쓰는 돈도 거의 없어요. 진단서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한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며느리라고 실망하실까봐. 동생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걸 알면 민우 오빠와 헤어지라고 하실까봐.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회장님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 제 진심을 보여드리면, 혹시 인정해 주실까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갑자기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수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죠. 그리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한참을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119 불러서 모셔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협심증이 온 거래요. 제 손을 수진이 꼭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민우는 연락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민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우야. 민우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죠. 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한대요. 미안하다, 민우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아버지, 수진 씨를 의심했어. 시험까지 했지. 하지만 아버지가 완전히 틀렸어.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우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민우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믿어주시는 거죠? 믿고 말고.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겠니? 아버지가 어리석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솔직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회장님을 알아본 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오히려 내가 당신을 의심했던 게 잘못이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며칠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 씨, 동생분 이야기 들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치료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희 가족 문제를 회장님께 떠넘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정말로 돈 때문에 민우 오빠를 만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수진아,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리고 내 동생은 이제 내 동생이기도 해.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씨,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회장님. 무엇이든지요. 우리 민우를 잘 부탁합니다. 좋은 남편 만들어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도 웃으며 수진의 어깨를 안았죠. 그날 밤 민우와 수진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30년 전 은행에서 당했던 수치심. 그 기억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진도 그럴 거라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할 거라고 단정 지었던 거죠.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을 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내가 시험한 건 수진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한은행 강남지점을 찾아갔죠. 이번에는 변장하지 않고 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지점장 정민수가 황급히 나와 인사했습니다. 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지점장님, 이 과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좌천 발령 났습니다. 지방의 작은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 제가 남루한 옷을 입고 서 있던 그 자리였죠. 박수진 대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회장님, 어떻게... 수진 씨, 제가 며칠 전에 드렸던 명함 기억하십니까? 네. 아, 그때 제가 드린... 저는 주머니에서 수진이 줬던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뭔가를 적어서 건넸죠. 이게 뭐예요? 추천서입니다. 제가 아는 은행장님께 드리는 추천서요. 수진 씨 같은 인재는 더 큰 곳에서 일해야 합니다. 회장님, 저는...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제 사심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점장을 돌아봤습니다. 지점장님, 이 과장의 고객 차별 행위에 대해 본사에 정식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저한테 큰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가진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거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행을 나서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린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김 사장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태산아, 퇴원했구나. 몸은 괜찮아? 덕분에 좋아졌네. 소주나 한잔하세. 김 사장이 소주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며느리 일은 어떻게 됐어? 완벽해. 이보다 더 좋은 며느리는 없을 거야. 그래. 결국 자네가 인정했구나. 인정하고 말고.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지.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었어. 30년 전 일을 아직도 붙들고 있었던 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근데 말이야, 김 사장. 응? 수진이 그 여자 처음부터 날 알아봤대. 김 사장이 소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 알아봤다고? 그래. 변장한 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대. 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허, 대단한 여자네. 연기도 잘하고. 연기가 아니야.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날 도우려 했던 거지.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아들, 좋은 여자 만났네. 그러게. 내가 복이 많아.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수진의 동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백혈병 병동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산이라고 합니다. 수진의 동생, 25살 박수정은 창백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 회장님. 언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언니가 회장님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미안한 일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말로는 회장님 덕분에 많은 걸 배웠대요.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걸요. 수정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은 눈빛이었죠. 꼭 건강해지세요. 수진 씨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네, 알아요. 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꼭 나아야 해요. 언니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병원을 나오는데 수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동생한테까지 와주셔서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수진 씨, 결혼식 날짜는 정했습니까? 아직이에요. 동생이 좀 더 건강해지면. 서두르세요. 이 늙은이가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변해야 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는 창고에 있던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변장할 때 입었던 그 옷들이었죠.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제 안녕이야. 과거요. 과거를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기억들을 버리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결혼식 날짜 정했어요. 3달 후에요. 그래, 좋아. 성대하게 치러야지. 아버지, 과하게 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조촐한 결혼식을 원해요. 알았어. 며느리 말이 곧 법이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죠. 3달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의 동생 수정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국의 최고 의료진들을 모셔서 치료에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정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 과장은 지방 소도시 은행으로 좌천된 후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고객을 차별했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죠. 수지는 제 추천으로 은행 본사 VIP 고객관리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게 수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회장님, 신부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접실로 나갔죠.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산입니다. 수진의 아버지 박철수 씨는 60대 중반의 마른 체구였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정갈하게 다려입은 모습이었죠. 아이고 회장님. 이런 큰 댁에 와보기는 처음입니다. 박철수 씨는 어색해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이제 우리 사돈 아닙니까? 회장님 같은 분이 우리 수진이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니 꿈만 같습니다. 제가 복받은 겁니다. 수진 씨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요.
박철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수정이까지 살려주셔서 저희 가족은 회장님 은혜를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제 한 가족인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화려한 하객들이었죠. 하지만 한쪽에는 수진의 친구들과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자네가 이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 이 친구가 나도 한때는 멋쟁이였다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태산아, 자네 정말 많이 변했어. 그런가? 응. 예전에 자네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단단했어. 아니, 딱딱했다고 해야 하나? 근데 지금은 부드러워 보여.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지. 아니야. 마음이 열린 거야. 수진 씨 덕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입장하고 이어서 신부 수진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빛났죠. 박철수 씨가 딸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단 앞에 선 두 사람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의 아버지께서 신부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가족으로 맞이하는 순서입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으로 올라갔죠. 손에는 빨간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과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수진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려 했죠.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험받은 건 당신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죠. 저는 꽃다발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수진 씨.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진이 꽃다발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드레스 위로 떨어졌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녀가 처음으로 저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수진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죠. 지병 때문에 걷기가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처음 뵙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런 몸으로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죠. 회장님,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가난해서 딸아이한테 해준 게 없는데 어머님, 수진 씨는 제일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요? 네. 돈이 없어도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법, 어려운 처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는 수정이 친구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골수 이식 후 석 달 만에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수정아. 아, 회장님. 수정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로는 몇 달 후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언니 예쁘지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저도 빨리 건강해져서 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건강해지면 회사에 취직시켜줄게.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니?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건가요? 당연하지. 수진 씨 동생이면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병을 이겨낸 사람은 강한 사람이거든.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나고 하객들도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결혼식장에 혼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좀 더 있고 싶어서. 무슨 생각하세요? 30년 전 일을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은행에서 쫓겨나던 그날을. 아직도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이젠 아니야.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어. 감사하다고?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 기억이 있었기에 수진이를 시험하게 됐고 결국 큰 교훈을 얻었지. 저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김 사장,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진정한 부자가 뭔지.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진짜 부자지. 수진이 같은 사람 말이야. 김 사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정말 많이 변했어, 친구.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지. 68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기더군. 우리는 함께 식장을 나섰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수진과 민우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수진의 손길이 닿아서인지 따뜻한 느낌이었죠.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이제는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신혼생활은 어떤가? 좋아요. 민우 오빠가 잘해줘요. 그래야지. 내 아들 녀석이 못되게 굴면 아버지한테 말해.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정말로 제가 회장님인 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랬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하더군. 내가 너무 침착했어.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했을 텐데. 사실 정말 놀랐어요. 민우 오빠한테 가족 사진을 받았을 때 회장님 얼굴을 외워뒀거든요. 그런데 변장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무서웠겠네. 아니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구나. 네. 그리고 솔직히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어요. 서운하다니? 제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셨나 싶어서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아버님도 예전에 힘든 일을 겪으셨으니까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이 늙은이를 이해해줘서. 아버님이 저희 가족한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운은 그 실수를 깨닫게 해준 며느리를 만난 것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을 시험하려 했던 제가 오히려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에서 처음엔 낙제했지만 다행히 재시험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요. 수진이 알려준 것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 이것들을 68세에 배우게 된 저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불빛들 속 어딘가에 수진이와 민우가 함께 있겠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수정이도요. 제 가족이 된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